안녕하십니까, 조용관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중심인물 정윤회 씨가 오늘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정윤회 씨의 등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문건의 내용은 소설에 가깝다는 쪽으로 바닥이 잡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함이 남는 건 어째서일까요? 정윤회 씨 말대로 불장난이 맞다면 왜 국가 전체가 고작 불장난 하나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불장난이 모닥불로 끝나지 않고 커다란 산불로 번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개입과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실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 통화한 사실 있으십니까? 전국을 삼키고 있는 청와대 문건 논란부터 숙희 김 씨가 말하는 북한의 실상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강현재 변환봉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정윤회 씨 오늘 검찰 출석하는 장면을 봤는데 공개석상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셨어요? 아까 저도 생방송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동안 사진으로 접하다가 정말 네. 저런 동영상을 본 거는 정말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뭐랄까 좀 침착하고 뭐랄까 좀 당당한 표정 같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아직까지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해명된 것도 없고, 그야말로 문건 자체도 찌라시, 신빙성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겠죠. 겉 봐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무슨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람처럼 몰아갔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좀 비춰졌습니다. 그런 실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정윤회 씨는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고소인으로 나가는 거하고 아무 죄가 없어도 피고소인이 돼서 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지금은 고소인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얼마 전에 새정치연합이 그래서 정윤회 씨를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그 사건에서는 이제 또 피고발인이 되니까 뭐 어떤 때는 모르겠습니다. 예, 약간 논란이 좀 있었죠. 직권남용으로 아마 그런 혐의로 아마 고소를 했던 것 같은데, 고발했던 것 같은데. 민간인인데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을 했다. 그 직무를 방해했다.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무고죄로 또 고소한다 그러고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고소 고발 왕이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듯한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윤회 씨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질 것이다. 이게 아마 정윤회 씨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본인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좀. 일단은 어휘 그대로 보면은요, 불장난을 한 사람은 문건 작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장난에 춤춘 사람은 문건 유출자겠죠. 그러니까 어구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작성한 사람, 유출한 사람은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둘을 뛰어넘는 이 모든 작성과 유출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까지 해서 총 3명의 어떤 세 가지 세력을 지칭한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저는 그 불장난을 누가 했느냐, 그 불장난이 그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정윤회 씨가 지목하는 불장난. 네, 정윤회 씨의 말이 사실 이 모든 게 다 실체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찌라시 같은 수준이 이렇게 왔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어떤 주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불장난은 누군가가 불장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일으키고 장난질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장난질을 한 사람으로 지금 정윤혜 씨는 아마 마음속에서 염두에 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실체도 사실 뭐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모든 것이 허위라면.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정윤혜 씨라고 한다면 이제 자막에도 혹시 뭐 박지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의혹도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아마 그런 것을 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약 박지만을 겨냥해서 박지만의 지시에 따라서 박관천 경쟁이 문건을 유출하고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일부 언론들이 과대 보도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심증을 몰아간다면 결국 자기가 박지만과 뭔가 대립각이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박지만과 비슷할 정도로 자신이 뭔가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정윤혜 씨는 자신은 현 정권 출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전혀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박지만 씨와 같은 급이 될 만큼 어떤 권력자의 지위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박지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장 그리고 첫 보도한 세계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들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확대 보도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마 향후 수사를 받거나 자신의 입지를 선택하는 데도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정윤혜 씨 오늘 출석하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조금 뭐랄까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출석할 때도 기자들 문답에 좀 몇 가지 답변을 하면서 가족의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다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당당이라는 표현과 여유라는 표현을 좀 나눠보면은 조응천 검사, 조응천 비서관이었죠. 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묵직하게 들어갔고 이 정윤혜 씨는 좀 여유롭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둘이 굉장히 다 어쨌든 자신감 측면에서는 두 명 모두가 확고하다라는 저는 그런 이미지를 두 명 모두 출두해서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거나 좀 더 많이 했거나 누군가의 주장은 조금 더 진실에 가깝거나 뭐 이런 거일 텐데 어쨌든 십상시 모임 그 문건에 등장했던 십상시 모임의 실체는 없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의 대상 내지는 이제 수사의 범위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상시 모임, 그러니까 매월 뭐 2회 정도 특정 어떤 식당에서 누구가 정기적으로 만났다. 요 팩트만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식당에서 정말 이런 만남이 있었는지 이것만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어떤 십상시의 존재 내지는 모임, 정윤혜 씨와 관계에 일체의 실체적인 어떤 관계나 진실은 없다라고까지 확대해서 증명해 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박동열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 국세청장입니다. 뭐 가끔 청와대 사람들 만난다는 얘기는 박 경장에게 했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박 경장이 완전히 소설을 썼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도 들은 얘기를 전한 건 있다. 저는 이제 좀 구별해서 명확히 이제 나눠보자면 저는 문건 자체는 찌라시고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건의 내용 자체는 문건 자체는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문건 자체는 분명히 찌라시고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은 전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비선을 통해서 국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별개로 나눠서 볼 때 이제 박동열 저 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수사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입니다. 처음 진술할 때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진술하게 되거든요.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다. 그런데 점차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진술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상을 보면서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에게 뭔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처음과 진술을 바꿔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박관천 경정한테 제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박관천 경정이 완전히 소설을 썼다라고 오히려 이 상황으로 가게 돼서 만약에 박동열 청장의 지금 발언을 신뢰하게 돼버리면 모든 것은 박관천 경장이 다 뒤집어 쓰게 되겠죠. 뭐 지금 증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누군가가 뭐 정윤혜 씨가 됐든 누가 됐든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인선 자체가 그 정상적인 인사 체계 시스템보다는 약간의 비선의 의혹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급작스럽고 깜짝스러운 인사는 있었으니까
박 대통령 네.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의혹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번 십상시 모임의 그 배후였다. 그거는 아니라고 명확히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요, 네. 참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결과적인 파장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네.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박동열 전 청장이 한 말에 의하면 정윤회 씨가 가끔 청와대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박경정이 다 소설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기가 박경정에게 정확히 전달한 말이 뭔지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신빙성 여기까지만 있는 건데 그 다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의 내용은 박경정이 어떤 경위로 쓰게 됐는지를 본인이 모른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소설을 썼다라고까지 너무 오버해서 나갔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정말 그것이 완전히 소설로 썼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에 너무 앞서 나가서 박경정이 쓴 문건 전체를 다 이렇게 소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방어적인 기제에서 이렇게 너무 나간 말을 한 것인지 또 사실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전달한 얘기들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엮여져서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동열 씨 얘기는? 그렇죠. 박동열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문건을 작성한 박경정 씨 입장에서 보면은 박동열 씨만이 정보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한 명한테만 하나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소설을 다 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박동열 씨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보면 출처가 찌라시에서 본 것도 있고, 뭐 들은 얘기도 있고, 뭐 아는 사람한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 아는 사람이 누군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김춘식 행정관은 아니라고 또 검찰까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안봉근 비서관 얘기 나왔다가 어쨌든 뭐 제3의 인물까지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뭐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장군 멍군 치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정윤회 씨 이번에 출석과 함께 그동안에 이쪽에서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하나 좀 파악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세에 몰렸다고 하면 이제 정윤회 씨가 시작을 하는 건데 출석과 함께 출석과 함께 첫 마디가 불장난 뭐 춤춘 사람들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저는 박지만 씨까지 겨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윤회 씨가 원하는 거는 작성자하고 유출된 사람 정도로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보면 또 청와대에서도 뭐 청와대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종의 반격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7인회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서히.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저 청와대 출입기자의 보도국 리포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올해 3월 정윤회가 박지만을 비행했다는 주간지 기사부터 정윤회 문건까지 청와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특정 세력의 계획된 작품으로 의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이후 공직비서관실 직원들의 물갈이 인사 등을 통해 유출 경로를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조홍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7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 관련 문건 유출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7명은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행정관 2명과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대검 수사관, 박지만 이지회장의 전 비서, 언론사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가운데 일부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세력이 의도적으로 최근 혼란을 모의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십상시의 실체가 없고 7인회. 뭐 이전에는 뭐 양촌 모임이라고 좀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 아까 7명 거론됐던 7명 중에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일단 조홍천 비서관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언론사 간부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분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이분은 뭐 아예 거의 거론되는 7명 자체를 다 모른다. 난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 지금 이런 이제 문건의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너무 무슨 회,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 사실 우리 4명도 지금 한 두 번째 만남인가요? 이게 가인회를 하나 하면서 뭔가 좀 큰일을 벌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7인회라고 묶어서 할 정도의 실체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홍천 비서관의 말도 있지만, 다만 그러면 왜 또 7인회라고 해서 이 조홍천 비서관을 포함하여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를 보면, 아까 우리 변 변호사님 말씀도 하셨듯이 청와대에서도 이제는 공을 어떤 청와대의 비선, 뭐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여기에서 이런 이 전국을 실체도 없는 것에 흔드는 어떤 조직을 하나의 뭐 조홍천 비서관과 박경정에게만 국한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만들어서 문제화시키려는 어떤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7인회가 부각된 이유는. 그거의 실체는 믿지를 않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않지만 이런 이제 7인회라는 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도 좀 봐야죠. 저는 그거는 약간은 좀 반대되는 입장이고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청와대 내에서 무슨 십상시 회가 있었고 또 7인회가 있었고 청와대 내 여러 괴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의 그 혼란과 부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가 어디가 될지는 몰라도 7인회 자체도 물론 실체는 당연히 없겠죠. 문건을 유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기를 흔드는 일이고 정권의 크나큰 타격을 줄 만한 일인데 고작 비서관하고 행정관급, 수석 비서관급들 모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서관, 행정관들, 언론인, 그다음 대검 수사관, 물론 검사장급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7인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문건을 유출한다. 그건 넌센스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제 저 모임 참석자들을 검찰 수사 의뢰 저거 검토하겠다.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검찰 수사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검찰 수사에 맡기는 쪽으로 좀 호흡 조절 내지 방향을 좀 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팩트 체크를 하나 하면은 이제 7인회 우리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그 7인회 아니라 뉴 7인회 뭐 신 7인회 이렇게 하는 그 7인회에 오모 행정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알려지고 있어서 근데 저 오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정확한 뭐 수사나 이런 뭐 결과 안 나오고 있지만 문건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모임과 상관없이 이제 저 멤버 중에 몇 분들은 좀 연루가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 자체가 상당히 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뭐 역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워낙 중요한 사정이니까 한두 분 정도는 더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인회 아니면 뉴 7인회 뭘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출했다. 그거는 조금 사실일 확률이 좀 희미성이 낮지 않을까. 조홍천 비서관은 아주 강직한 분이라고 평가하시는. 부터 좀 그런. 그러니까 선배님들이시니까. 어차피 또 지금 청와대에는 신 7인회로 거론되시는 한 분도 그분이 또 변호사 출신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그분도 이제 로펌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송무원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신 7인회로 언급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아는 그분은 그분이 아닌데라고 저도 좀 놀랐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조어를 만드는 걸 보면은 그냥 좀 만드는 게 많구나. 일단 팩트 체크보다는 일단은 그냥 뭐가 나오면 그냥 만드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 변호사님이 보신 모습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7인회라는 명명은 하도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이 이름이 너무 입에 짝짝 붙으면서 알려지니까 사실 뭔가 이에 반대되는 문건 유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조장한 정윤회 씨 표현에 빌리면 불장난을 한 세력을 좀 지칭하고 싶었던 표현이 아닌가. 근데 실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양천 모임이다 그래서 뭐 이제 조홍천, 박관천 그런 거기에 뭐 몇 명이 더 가세한 무슨 모임이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좀 확실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른 주제를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수키김 씨, 신은미 씨는 뭐 오늘도 익산에서 전북 익산에서 그 콘서트를 좀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수키김 씨 저희들이 어제도 보도해드리고 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수키김 씨와 관련돼서 CNN 인터뷰한 영상을 인터뷰한 영상을 저희들이 구해서 아주 좀 흥미로운 부분을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Cold all the time, and I get cold anyway. But boys, the kids started asking me. They're like, "Is New York cold?" And then I would say like, "Yeah, it is actually cold in New York." So they're like, "Why are you so cold here?"
And I couldn't tell them it's because you don't have heat the way we do. I mean, because then that's one of the rules that I couldn't criticize our country. So I couldn't say, it's a good question. Still, the electricity got cut every day, nearly every day. As the winter came, it just would be dark. So we always carried a flashlight with us, and one of my students was like, so in New York, do lights go out like this? I wanted to tell him, actually, there was a blackout, but I couldn't. Now then, it seems so ridiculous, like, oh, the whole city panicked and went crazy, and here it's a daily occurrence. I just realized I hurt them by saying that. So it's those moments that, you know, were really like heartbreaking. 네. 인터뷰 내용인데요. 수키김 씨가 이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북하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쳤고, 네.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책 관련은 2011년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2011년 7월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분이 수키김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2005년에 네. 이미 이미 더 인터프레터라는 쪽으로 뭐 이미 서습하게 됐는데, 네. 아마 이제 작가적인 하나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해서 예. 선교사라는 이제 예. 신분을 통해서 평양에 2011년 당시에는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때 가서 과기대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6개월, 7개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짝한 경험들을 책으로 냈는데, 네. 책 제목이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근데 이게 예. 유명한 또 북한의 노래입니다. 이때 당신인데 굉장히 제목 자체가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아. Without you, there is no us인데 당신 예.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예. 그럼 뭐 그걸 찬양 어떻게 노래입니다. 해서 북한에. 아. 그거를 좀 비꼰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제목을 담은 역설적 제목이네. 북한에서 이런 이런 수령 체제. 그렇죠. 수령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어떤 폐쇄된 나라. 네, 찬양 노래이기도 하면서 네네. 책 제목이기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이 비아냥 이 어떤 거기에 예. 냉혹하게 꽂히는 네.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책을 냈고 아. 이제 인터뷰와 책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 여기 보면은 이제 13세 때 미국 아까 저 경력이 나왔는데 미국으로 이민해서 뉴욕 콜럼비아대를 졸업하고 또 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네. 작가로 활동을 했고 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양 사회를 좀 짚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책도 썼겠죠. 네. 우리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저는 지금 수키김 씨의 인터뷰를 지금 처음 봤는데 네네. 평양의 아이들이 이제 난방이 안 돼서 네. 추워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너무 웃으시니까 사실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네. 하여튼 본인은 뭐 경험한 것을 소설로 썼기 때문에 네. 소설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최근에 신은미 씨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신은미 씨를 보면서도 저 느꼈던 거는 참 본인이 딱 본 것만을 가지고 굉장히 일반화에 오류를 한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신은미 씨만 해도 북한에 관광 간 거예요. 그것도 북한 정부의 초청장을 받아서 네. 특별한 관광을 간 거거든요. 네. 그런 관광 자리에서 과연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네. 한계가 있고 네. 지금 이 수키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히려 신은미 씨보다는 네. 6개월간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직접 그렇죠. 평양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네. 물론 또 그 아이들은 아마 선택받은 아이들일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한 과기대에서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 과기대에서 학생들이니까. 외국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네.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선택받은 아이들을 6개월간 가르치면서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키김 씨도 물론 본인이 이제 인식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만 네. 적어도 뭐 크게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본인의 실제 경험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기 저는, 네. 예 어느 인터뷰를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그 책에도 쓴 것 같은데 네.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뭐 우리로 치면 7살 수준인 것 네. 같다. 그렇죠. 학생들을 무기력한 바보로 만드는 그런 나라인 것 같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랄까 그 학생 아까 뭐 잠깐 이제 뭐 인터뷰하면서 웃었던 것 같긴 한데 바로 그 점에서 좀 아주 끔찍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지나치게 사회가 통제되고 네. 획일화된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신은미 씨랑 그런 면에서 너무 대비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여담입니다만 아시겠지만 이 우리 프로 자체도 신은미 씨의 그 2차 법적 고발 조치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신흥민 씨 콘서트를 부장님과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민 씨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려면은 저렇게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게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지. 자기가 본 것만 맞으니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각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해주는 것이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신혜민 씨가 나오면 그 동일한 콘서트에 수키김 씨도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수키김 씨가 미국에 있어서 안 되면 탈북자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보게 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화제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봤고 내 말에 틀린 거 없으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 북한 사회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저 한번 하나만 대목을 하면은 저도 좀 놀랐던 게 인터넷은 좀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왜냐면 스마트폰도 보급돼 있고 해서 근데 과기대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인터넷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아는데, 그러니까 컴퓨터와 대해서 그 인터넷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그 대상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인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살짝 좀 해봤거든요. 지금 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Without you, 아까 말씀하신 There is no us. 무슨 저는 저걸 보면서 조지 오웰의 1984. 그렇죠. 그 사회랑 이거랑 수키김이 본 사회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역시 아이들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좀 들었고요. 저는 좀 사실 진실이 뭔지를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키김 씨 말은 2011년도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SNS를 아는 사람이 아이들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탈북자 분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나와서 말을 하실 때 보면은 이미 우리 대북전단 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 그 이상의 것들. 심지어 우리 한국 드라마도 숨어서 보고 뭐 그런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마 인터넷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차단한다 그런 의미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외부 세계를 모를까라는 것에 또 의문이 들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키김 씨 얘기 그리고 정윤회 씨 검찰 출석 관련돼서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함께합니다. 스포츠계의 대부이자 역대 대통령들 지근거리에서 모신 분이죠.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접 뵌 게요. 한 15년 전쯤에 뵌 것 같습니다. 의원회관 사무실에도 찾아뵙고 했었는데, 여전히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네네. 요즘에 또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최근에 내가 만난 거인들 이런 책도 쓰셨어요. 제목을 거인이라고 붙여서 제가 좀 흥미로웠는데 특별히 거인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루어놓은 걸 보면 다 거인들이죠. 특출하고 자기 분야에서 뭔가 이루어놓고 존경받을 만한 물론 결함도 있으시겠지만 거인들은 첫 회는 보니까 이제 만델라도 쓰셨고 국내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다 인연이 있으신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의 인연이 좀 각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군대에서도 모셔 있었고 또 내각 수반실 청와대 이렇게 쭉 가까이서 뵀으니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우선 무엇보다 유경수 여사 저격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거 당시에 경호실 차장으로 그때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저격당하시고 국무신을 집어들고 나가시는 그 장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총알이 이제 유교수 여사께 맞은 건 모르셨겠죠. 이제 자기한테 공격이 오니까 연설대 밑으로 이제 일단 숨어 쉬다가 상한 끝 하니까 이제
그때 다시 연설을 끝내고 네. 돌아보니까 뭐 유경수 여사께서 벌써 다 실려 나가시고 네. 고무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주워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호관들이 너무 앞에서 설친다고 그래가지고 네. 대개 박정규 실장 혼자 위에 있고 다 뒤에 가 있었죠. 네. 아, 네. 박종규. 네네. 예, 박종규 당시 실장이었고 그 밑에서 이제 네네. 차장을 하셨던 네. 거죠. 네네.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청와대를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실장이 이제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나가게 이제 사표를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갔죠, 전부. 네. 다음 경호실장이 차지철. 네. 그 밑에 있을 수는 좀 없죠. 네. 네. 군대에서도 뭐 계급도 많이 달랐고 또 네. 성격도 안 맞고. 아, 차지철 씨와 관련돼서도 글에서 써놓은 대목이 하나 있던데요. 그렇죠. 차지철 씨가 뭐 저한테는 잘했습니다. 근데 한 번 만났더니 뭐 청와대 뭐 일개 사단이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경호실이라는 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지 뭐 전쟁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경호관이라는 거는 미국서도 뭐 급하면 몸으로 전부 떼지 않습니까? 린던 때도 그렇고 네. 저 레이간 때도 그러고. 근데 네. 권총 뽑을 때는 경호관이 권총 뽑을 때는 이제 사항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잘 해야죠.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여러 가지 뭐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네. 주로 뭐 인간적인 면모 이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한 번은 아주 직언을 세게 하는 그런 면모가 있다. 그래서 4.19를 진압 잘 적어한 네, 네. 송여찬 참모총장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렸다. 이런 네, 그렇죠. 예, 네.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네, 일군 사령관 송 장군이 하실 때 박정희 소장 시절에 네. 참모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죠. 네. 전 그때 비서실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참모총장이 돼서 갔을 텐데 4.19가 일어나가지고 비상계엄사령관 이제 참모총장이 맡으시고 부산에 이제 군수기지 사령관이 박정희 소장이었었는데 네.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4.19가 났는데 군이 그래도 국민 편에 쓰고 대통령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상을 잘 장악해서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남겼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하야하시고. 근데 송 장군이 그때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발포도 안 하고. 네. 당시의 국민적 인기가 네,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장군께서 부산서 편지가 왔어요. 네. 지금 인기가 좋은 줄 알지만은 나날이 인기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3.15 선거 때 군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지고 빨리 그만두신 게 좋다. 이렇게 감히 얘기하기 어려운 일. 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때는 뭐 송 장군이 인기가 굉장히 국민들 간에 좋아서 화를 좀 안 내셨을까요? 안 좋아했죠. 네. 박정희 당시 소장. 네,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어디다 감히 이런 글을 보내? 뭐 이런 반응이었겠네요. 그렇겠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네.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 11.6 사태 이후에, 네. 11.6 사태 이후에 제가 한 2번 뵈러 갔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신당동 자택으로요? 네네. 그때는 좀 이 서슬퍼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의연하고 네. 단정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네. 운명을 제대로 잘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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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회에 들어오시고 나서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같이 한 2년 있으면서요.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한승수 등등 해서 우리 공식 몇 사람이 갔었죠. 그때 네. 모시고 갔고
또 그게 또 국정감사 때문에 미국, 뭐 카나다 이런 데 이제 갔는데 언제든지 하여튼 학구적이고 흐트러지는 일이 없고 딱 항상 한복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네. 요즘에는 뵌 적이 없습니까? 요새는 이제 대통령 되시면 이제 뵈면 안 되죠, 우리는. 네. 일할 사람들이 봐야죠. 네. 그 후에 한번 내가 중앙일보에 연재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 글 읽고 한번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다 역사가 됐지 않냐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유정복 무도연맹 회장 취임 때 같이 나갔었는데 그땐 어려울 때 못 도와줘서 죄송하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상당히 또 겉으로는 그래도 인간적인 점도 많습니다. 아까 잠깐 12.6 얘기를 했습니다만 12.6 직후에 이제 전두환 장군이 이제 정권을 잡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계 뭐 88 올림픽도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단 88 올림픽의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네. 체육은 국력이다, 뭐 네. 체력은 국력이다, 네. 체육 입국 이래가지고 돈이 없을 텐데 제법 체육에 대해서 전국체전도 꼭 나오시고요. 네. 하는데 태권도지가 맡아가지고 이제 국기와 세계화 이렇게 내세워서 막 개혁을 하고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갈 때 지가 건일들여 가지고 국기 태권도라고 휘호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후에 잘했지만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국기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사격대회 박정규 씨하고 저하고 유치해가지고 세계 사격대회를 서울서 치렀습니다. 그 네. 후에 이제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그때는 뭐 허황된 얘기지만 국민체육심의회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남도구 총리 그다음에 최기화 총리 이래가지고 네. 앞뒤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문교부 장관, 체육회장, 서울시장, 박정규 씨, 이렇게 해서 회의하고 그런 게 시작이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구체적으로, 돌아가시니까 이제 중단됐다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공력을 한번 다시 키워 올리려면 올림픽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정윤회 씨가 지금 뭐 언론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씨. 네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 전에 나섰을 때, 칼에 승무원 한 명이 승무원이 5명 정도가 5명 정도가 미스 코리아도 가고 그건 일본에서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정윤회 씨가 독도에 갔을 때 동행했다는. 난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정무라는 사람은 이번에 이름 처음 들었는데요. 예. 그때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간 거는 우리가 이제 국력이 약할 때인데 전시장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이제 일본 항공의 스튜어데스를 이제 동원을 한다 얘기를 듣고 우리도 이제 잘 승무원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홍보전을 하는데 조중훈 씨가 이제 역시 스튜어데스들이 영어도 잘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 시장에 오면 이제 요시원들 이제 보러 오면 이제 접대를 해야 되니까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이름을 그때 연재를 하시면서 밝히셨었잖아요. 뭐 애를 많이 쓴 사람들이니까 이름은 제가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근데 88 올림픽 때 좀 훈장도 주고 뭐 대접도 해줘야 됐었는데 한국이 그런 거는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정윤회 씨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좀 이어왔고 지난번에 이른바 지금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다는 정윤회 씨가
독도에 방문했을 때 전 그건 같이 지금 갔었다. 처음 듣는, 이게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네. 뉴스인데요. 그때 인터뷰 네. 조금 나왔는데 이제 그 사실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당시에. 저는 뭐 그것밖에 모르니까요. 네. 그것도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들 저희 세대하고는 워낙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지금 저 이름 네, 잔뜩 나오는 사람들 네. 우리 세대 때는 그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니까요. 뭐 자연적으로 정윤회 씨는 뭐 언론을 통해서만 보셨겠네요. 요새 아직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밤낮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문제입니까? 그게 뭐. 네. 네. 어느 정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 네. 김대중 정권, 뭐 김영삼 정권, 다 뭐 노태우 정권인데 다 있죠. 네. 뭐 요새는 또 뉴스가 광범위해져 가지고 더 뭐 요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그전하고 달라가지고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도 다르고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런던 타임즈에 그 대기자가 한 분 인천 와서 얘기가 너희 나라 서울올림픽 치르고 발전할 때는 정말 다른 나라 비교를 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발전을 했는데 네. 겨우 독일 정도가 비교를 할 수 있다. 근데 요새는 너희 나라 보면 리벤지, 보복, 한풀이 보복, 한풀이 네, 그런 사회고치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회가 만약에 됐다면 그런 일이 많이 언론에 나오겠죠. 네. 지금 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새는 뭐 누가 뭘 해도 잘했다는 말 합니까? 네. 안 하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만 경제가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경제도 그래도 잘 이제 세계 속에 끌고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뭐 국위선양 외교 좀 더 외교가 좀 한중일 밸런스 있는 외교하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자니까 좀 또 한계도 있겠죠. 또 자기 부친 모친께서 대통령 또 영부인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를 직접 보시고 그랬었고 또 여자니까 남자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뭐 국민 복지, 국방, 외교, 경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뭘 해도 칭찬을 안 하니까요. 그 책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그 국가와 혁명과 나 네. 마지막 구절 네. 그거를 그 저기에다가 쓰셨던데 네. 뭐랄까 지금 뭐 저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사명감, 네. 그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교수 여사 시절에 거기서 크고 네. 가정교육도 받고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다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영향이 많겠죠. 그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또 뭐 보릿고개 없애고 한국 산업화하고 뭐 쭉 뭐 재벌도 키우고 뭐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역시 그 국가를 일으키기 위한 사명감, 책임감, 비전 이게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그런 데서 쭉 길을 걸어왔으면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 풍족하게 잘 살고 국방도 하고 복지도 좋고 또 경제도 성장하고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뭐 어깨 피고 뭐 이런 국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명감, 책임감에서 지금 그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좀 그때보다 이제 축군들이 책임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그 시대 때하고는 좀
다르게 없는 것 같고요. 측근들 사이 주변에 네네. 주변에 목숨 걸고 네네. 뭐 목숨을 걸어야 될지 알건 헌신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 이제 뭐 지겠지만은 그 전보다는 좀 그런 것 같은 감을 많이 주고요. 예. 그리고 소통은 이제 안 되는 게 아니고 역시 여자니까 좀 어렵겠죠. 저희도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데.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듣고 네. 또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그 인재 등용도 지휘관이 그 나폴레옹이 자기 참모 이상의 일을 못 하거든요. 네. 참모들이 다 하는데 좀 광범위하게 뭐 박정희 대통령은 적 아군 뭐 선배 뭐 누구 따지지 않고 막 갖다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했으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한중일 외교도 좀 밸런스 좀 잡고. 네. 한쪽으로. 균형을 잘 잡고. 네. 네. 그 책에서 보니까 지금 좀 정치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김종필 전 총리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네. 네.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평가를 좀 하셨어요. 예,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 김종필 총리가 그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뭐 단순한 군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네. 상당히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세계도 내다보고 또 그 밸런스도 있는 멋있는 정치가입니다. 문화청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막 때를 잘못 만나서 대통령은 못 되셨지만 네. 상당히 한일 회담도 성공시키고요. 네. 또 제3공화국 안정이 전부 그분이 이제 뒷받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뭐 어디 보니까 그 박종규 피스톨박이라는 박종규가 네. 그 한일회담 성사하고 돌아온 뒤에 뭐 쌍무총을 들고 김종필 그렇죠. 잡으러 다녔다고 막 그런 에피소드 네, 있던데. 그때 이제 6.3 사태 네. 한일 회담을 이제 못하니까 박 대통령께서 김종필 씨한테 안 되는 네. 건 다 그때 맡길 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공을 해서 3억 불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왔는데 한국 감정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네. 계엄령 깔고 이제 당위장을 사퇴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그만둔다고 그래서 뭐 종용하려고 찾았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랬던 JP가 정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정치다. 네네. 좀 멋있는 말이네요. 네네. 그 라이샤와 만났을 때 라이샤가 물어봤어요. 정치가 네. 뭐라고 생각하나. 라이샤와 주일대사 하던 분이니까요. 네. 하버드 교수 시절인데 그 역시 한일회담 성공시키고 한국의 이제 정치의 주역이시니까 그런 물어본 것 같아요.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외유 1차, 2차, 3차까지 했죠. 알겠습니다. 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정치다. 네. 이 말씀 아주 좀 귀에 좀 담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